건설이 보통 이제 같은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건설 경기가 안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요 차트를 봐주시면 요 하늘색 선으로 돼 있는 게 대형 건설업체의 합산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03년부터 012년도까지 쭉 올라갔던 사이클에서 좋았겠죠. 그리고 굵은색 선이 시장에서 보는 건설업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멀티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PER이건 PBR이건 이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더 주느냐, 실적이 올라올 때.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03년부터 13년까지는 그래도 이익이 올라오게 되면 시장에서 건설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가고 멀티플도 올라가고. 문제는 뭐냐면 16년부터 보시면요. 이익은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멀티플은 꾸준하게 빠져요. 실적이 좋아지면 경기는 좋은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지금 경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의도에서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의도에서 건설업종이 최악이다, 엉망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 업체 중에 제일 싸요. 한국의 건설과 한국의 은행이 밸류에이션이 제일 쌉니다.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심을 안 주는 시장이 바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내년에 건설업종 실적이 더 좋아질 거냐는 얘기를 안 합니다. 복기를 해보면 제가 16년에서 17년 전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설업종은 사이클이다. 이때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뭐냐면 2008년도에 금융이 터지면서 주택 쪽 PF 문제 때문에 손실 터지고 미분양 때문에 터지고 조금 회복하려고 하니까 2013년부터 해외 부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하고 자산 매각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20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 그때가 바닥은 바닥이다. 근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때 투자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사이클 얘기를 합니다. 18년대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이클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분명히 좋아지면 꺾이는 게 사이클인데 16년, 17년 좋아졌거든요. 18년도에 더 좋아지는 거죠. 19년도에 더 좋아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색 막대발을 보시면요. 합산 영업이익이 안 꺾이고 계속 올라와요. 왜냐면 사이클이 만들어지려면 호황 국면에 항상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과잉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투자가 일어나야 Q가 늘어나고 Q가 늘어나면 P가 꺾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데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고 2013년도에 해외 플랜트 부실도 겪었고 이제는 건설업체들도 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 게 지긋지긋한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2016년, 17년, 18년도에 모든 건설업체가 주택 부분 이익이 늘어나고 해외 플랜트 부분의 손실이 줄 때 과거 같으면 사람을 뽑고 용지를 사고 투자를 확대하고 Q를 늘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됐는데 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도 이 호황 사이클에서 Q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여버려요. 분양 물량을. 잘 팔리는데. 그럼 뭐가 안 일어나면 과잉 투자가 안 일어나죠. 이러면 호황 사이클이 길어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호황을 만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길어졌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이클이 고점에서 누워버렸습니다. 아주 더 좋아지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때 저희 주제가 이제 아웃 오브 사이클이 깨진다라는 거였죠. 18년 하반기 때 저희가 뭘 쓰냐면 드디어 가속회장이 왔다. 드디어 우리도 장기 저평가를 딛고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차트의 동그라미를 보시면 18년도에 초순부터 중순쯤까지 밸류에이션이 치솟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GS건설을 중심으로 실적이 드디어 서프라이즈 사이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000억을 예상을 했는데 2000억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두 번째가 대북 관련된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가 해외 수주가 그래도 유가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일어나는데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면 오른쪽에 굵은색 그 선을 보시면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게 합쳐져서 멀티플을 만들었는데 18년도 하반기 이후에 보시면 또 계속 빠집니다. 지금까지 빠져요.
자, 요거를 겪고 나니까 제가 19년도에 자료 쓴 제목이 뭐냐면 넥소피아란 겁니다. 이 넥소피아란 거는 요런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값이 중요하다. 이게 기대값이 들어가 있는 게 멀티플인 거고 그게 시장에 관심도 온 거고 우리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근데 건설을 들여다보니까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미래에 뭔가 변화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의 현대건설은 지금의 현대건설, 지금의 대림산업은 지금 나중에 대림산업 별로 편차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냐?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이 변해서 건설업체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것도 말이 돼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밋밋한 섹터에 대해서 멀티플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고 이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가 변할 수 없다라는 거를 건설업체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뭘 하냐면 전략을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미니마이즈.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전략이 미니마이즈입니다. 미니마이즈가 뭐냐면 계속 줄이는 거죠. 판관비 줄이고 비용 줄이고 다 줄이는 것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스페셜라이즈. 옛날에 건설업체는 그래도 야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신시장에 들어가서 깨질 때 깨지더라도 배워서 넓혀야 되겠다. 근데 지금의 건설업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정유 플랜트를 잘하면 요걸 넓혀가지고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넓혀가고 요걸 넓혀서 발전까지 넓혀가고 요게 과거의 건설이었으면 지금의 건설은 압축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30년간 했던 것 중에 제일 수익성이 좋았던 게 뭐지? 정유다. 그러면 정유만 하는 거죠. 요 두 가지 전략을 쓰니까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뭘로 제일 잘 표현되냐면 왼쪽에 보시면요. 02년부터 13년까지 건설사들이 직원 수 늘렸던 표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리죠. 이익이 늘 때마다. 근데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이 5배 느는 동안 직원 수는 줄었어요. 굉장히 심플한 거죠.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성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성장이 없는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를 얘기하거나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거나 실적을 얘기할 때 시장에 관심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년 저평가 기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트레이딩 되고 있는 섹터다. 다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이게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다. 변화의 속도가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켓이랑 얘기를 해봅니다. 마켓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건설업종을 왜 이렇게 장기간 소외를 시키는 거냐? 아니면 업종의 경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꼬꾸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프라이싱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궁금해 하죠. 지금 마켓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기술 혁신. 여기에 이제 전기차, 데이터, 뭐 2차 전지 쭉 들어가 있죠. 하나하나 놓고 보면 진짜로 세상을 굉장히 세게 바꿀 수 있는 것들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나 세계를 지배했던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원이 사라지고 연료전지나 ESS나 수소나 이런 쪽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쪽도 진짜 심각한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쪽은 핀테크를 포함해서 융합이나 비대면 쪽으로 가니까 이쪽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국가 간의 변화도 크고 생명이나 건강, 바이오 관련된 변화도 크고 부동산 관련된 시장 변화도 크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뭔가 앞으로 10년간의 대규모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종은 뭘 얘기하고 있냐? 건설업종은 심플하죠. 내년에는 진짜로 건설주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실적은 괜찮아. 미분양도 별로 없고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분양 물량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적은 좋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수년금으로 들어갔어요. 과거에 부채 레버리지 구조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건설업종이 아닙니다. 다 수년금이에요. 밸류에이션은 싸고 근데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은 규제를 걸고 있고 해외 시장은 산유국 재정이 별로 좋지 않고 저성장 국면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어중간한 거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업종 전망을 할 때 또는 경기 전망을 할 때 건설업종은 굉장히 쌉니다. 다 수년금이고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그렇고 중소형 단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부채 리스크나 아니면 이 재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세금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3년간 시장을 굉장히 크게 압박을 했지만
결론은 추가적으로 낼 만한 대책은 내년도에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책 때문에 건설업종이 경기가 깨진다. 이렇게 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텀이 실적적으로 보게 되면 해외 쪽은 좋지는 않은데 주택 쪽 마진이 워낙 좋아서 다 커버링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2020년도 전망에 대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21년도는 작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도 똑같이 경기가 고만고만하고 별로 변화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툴을 좀 바꿉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건설 업체 주가나 건설 경기나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를 정할 때 앞에 있는 키워드를 바꿔가지고 시장이랑 소통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든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별 업체의 실적, 영업이익 성장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시장 자체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캐시가 엄청 많아졌어요. 건설업체가 순현금이 엄청 커집니다. 근데 이 순현금 가치가 두 가지 때문에 하락을 합니다. 저금리, 금리가 싸지면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죠. 두 번째는 배당을 해줘야 주주가치입니다.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치가 아니라 회사가 캐시를 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향의 차이. 세 번째가 개별 기업의 변화의 속도. 이 세 가지가 시장이랑 소통을 했을 때 그래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자, 국내 주택시장이 내년도에 성장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왼쪽에 이제 파란색 선이 분양가선입니다. 우리 분양시장은 P 곱하기 Q로 돼 있죠. P가 이제 분양가죠. 14년, 15년부터 분양가는 꾸준하게 올랐고, 내년이라고 분양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평균 5%씩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최소한. 요 P는 좋아 보여요. 내년도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Q사이클입니다. 막대바 쪽을 보시면요. 이 분양 물량은 15년도에 52만 세대 피크 찍고 나서 18년도에 30만이 살짝 깨졌다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기껏 30만 원 초반입니다. 내년도에 시장이 커질 수 있을까? 못 커질 것 같습니다. 저희 추정은 올해보다도 빠질 것 같아요. 내후년도에 또 빠질 것 같아요. 늘어날 수 있는 시기는 빠르면 2023년 정도 돼야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의 한 7, 8년 정도의 Q가 하락하는 사이클이다.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면 P가 올라요. 저희가 말하는 핸드폰 판매가가 오릅니다. 근데 잘 팔려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1000대 1 나옵니다. 경쟁을 해가면서 사가요. 미분양도 없습니다. 주택 부분 GP 마진은 15년도에 7%대에서 지금 22%까지 올라왔어요. 분양만 하면 완판이에요. 왜 건설업체는 분양을 줄일까요? 바보라서는 아닙니다. 어떤 기업도 바보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분양을 하려면 첫 번째 확보돼야 될 원재료는 토지입니다. 토지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의 1공급자는 LH공사입니다. 이 LH공사가 30년 전에 토지를 대규모로 공급했던 것은 일산,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죠. 99년부터 2015년도까지 토지를 공급했던 것은 2기 신도시입니다. 판교, 위례, 동탄, 하남, 남양주 이런 데들. 그래서 수백만 평의 토지를 매년 공급을 해왔습니다. 16년부터 토지 공급을 중단을 합니다. 그때 LH공사 사장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인구 성장률이 1% 밑으로 깨진 순간 이제 수도권 외곽을 개발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게 개발을 계속하면 외곽이 공동화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토지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안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를 개발 안 하는 것과 저금리가 만나니까 토지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토지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는 핵심입니다. 건축비가 올라서가 아니라 땅값이 올라서 땅을 못 구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P 곱하기 Q의 시장에서 첫 번째 관건은 뭐냐면요. 내년도를 얘기를 할 때, 건설 경기를 얘기할 때 땅이 확보가 될 거냐. 정부가 이제 스탠스를 19년도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토지 공급을 재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게 19년도고, 요게 3기 신도시입니다.
문제는 상기 신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부천 대장이나 뭐 창릉이나 이런 데들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토지 보상이 선제적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분양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3년이 걸려요. 보상에 만약에 의의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정부 스케줄대로 되면 2023년이고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 건설업체가 땅이 없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있는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건축 재개발은 땅은 이미 있는데 그 위에 노후된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후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으면 공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하기 시작한 게 2015년, 16년도부터입니다. 사실은 2015년 이전에는 연간 재건축 재개발이 해봐야 3만 세대밖에 안 됐어요. 이게 연평균 6만까지 올랐다가 10만까지 올랐다가 올해 13만입니다. 굉장히 큰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 커지면 저는 건설업종이나 건설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1900만 개의 주택이 있고요. 이 1900만 개 중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이 서울 기준으로 52만, 수도권 50만, 지방광역시 60만, 기타 지방 150만, 합치면 300만 호가 넘어갑니다. 한 10% 정도만 매년 재건축이 들어가면 연간 30만 호씩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으로만 우리나라 토탈 분양시장의 규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빅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죠. 허가를 잘 안 내주시죠. 연안이 도래해도 여의도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범 아파트 52년, 53년 돼가지만 안전진단 허가를 안 내줘요. 왜냐면 그게 집값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정부의 스탠스가 바뀔 때까지는 요거는 토지가 있어도 쓰기가 어려운 토지고 내년부터는 인허가가 줄어든 부분이 반영돼서 분양 물량이 오히려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 시장의 성장은 내년에 안 나옵니다. 해외로 넘어가면 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클에서 해외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했다. 20불대 같던 유가가 100불을 넘어가면서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발주를 했다. 두 번째는 키워드가 원래 산유국이 발주를 했던 거는 정유 플랜트였습니다. 정유 플랜트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피드라는 납사가 나가서 납사를 다시 가공하기 위한 석유화학 플랜트가 나오고 석유화학 플랜트를 내다 보니까 전력이 모자라서 발전 플랜트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확장 사이클이 계속 10년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4년을 기점으로 쭉 빠져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외 플랜트 시장은 좋아질 거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올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올해보다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산유국들의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잡듯이 얘네들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에 얼마 쓰고 복지에 얼마 쓰고 교육 얼마 플랜트 얼마 이렇게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는 300조 정도 쓸 거야 라고 계획을 해 놓는데 그럼 수입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산유국의 수입은 99% 원유 수출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러면 P 곱하기 Q에서 Q는 정해져 있으니까 P를 사우디를 보시면 84불 정도 되고 UAE를 보시면 70불 정도 됩니다. 요 84불, 70불 정도 돼야 외채나 국채를 찍지 않고 그냥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요게 재정균형 유가라고 합니다. 지금 유가가 얼마냐면 40불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한 절반 가까이가 안 들어오죠. 맞나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지금 20%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절반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유가가 3월 달에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이 마이너스로 간 유가를 40불대까지 돌리기 위해서 모든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굉장히 심하게 감산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는 계획 대비 30% 감산을 하면서 Q가 30% 줄었고요. P는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 실질 유가는 20불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가 어떻게 나오냐? 못 나옵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우디 예산 데이터를 보시면요. 올해 2020년도 예산 데이터가 2,700억 불이고요.
보건복지, 교육, 국방, 공공 분야 이쪽이 전체 예산의 60%입니다. 교육 예산을 70%, 80%씩 못 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외채를 찍건 국채를 발행을 하건 최소한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건, 교육, 국방, 공공 분야 예산을 한 3, 40%씩 컷을 해요. 문제는 나머지 이 경제자원이라고 하는 플랜트 예산과 인프라 예산을 60%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간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 구조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키워드는 뭐냐면 Q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P 곱하기 Q가 되면서 산유국의 재정이 늘어납니다. 제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감산을 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감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산이 끝나서 Q가 살아나면 거기서 만약에 P가 안 빠지고 버티거나 올라가면 그때부터 산유국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시장을 거꾸로 보자. 감산해서 유가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감산이 끝나는 게 오히려 이 발주 환경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 한국에 이 건설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건설주를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세요. 주가 잘 안 되니까 밸류에이션도 싼데. 근데 사실은 전 세계 건설업체 중에 한국 건설업체가 제일 낫습니다. 우리가 EPC 플레이어라고 하는 메인 플레이어, 100년 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플로로나 JC나 사이펜, TR 여기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다 엉망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엉망이에요. 미국의 100년 된 EPC 업체가 시총 25조짜리가 챕터 11 들어가서 부도 처리됐습니다. 일본의 이 치오다라는 업체가 스미토모 그룹에 있는 자회사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그룹이죠. 근데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태리의 사이펜이라는 업체는 계속 적자 나다가 이제 소폭 흑자 나는데 매출은 40% 빠졌어요. 사실은 한국의 건설업체가 실적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놓고 볼게요. 지금 한국 건설업체 실적 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제 영업이익 쪽 보시면 어찌 됐건 우리는 주택 때문에 이익 자체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계속 떨어져서 2007년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내년 되면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이미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순연금 전환을 했고 올해는 순연금이 확대될 것 같아요. 내년에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건설사가 옛날처럼 위험해 보여서 실적이 안 좋아 보여서 또는 재무적인 비율이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업황 사이클을 결정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가 급변동하는 게 보이느냐 이게 제일 키워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으로는 안 보인다라는 거고 나머지 쪽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배당이 변하거나 아니면 개별 기업이 변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야 경기가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인데 배당 정책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건설업체의 배당 성향은 10%밖에 안 돼요. 코스피 평균 배당 성향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박하게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많이 하죠. 그럼 옛날에는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 왜냐면 땅 하나 사는데 보통 5천억씩 들어가니까 돈을 모아서 우리가 땅 사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돌려드릴게요 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2016년부터 주택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땅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돈이 있어도 땅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명분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 순연금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확대되는 순연금은 결국에는 주주의 요구들이 늘어날 거예요. 이제는 진짜 배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가는 업체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 투자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통적인 영역에 남아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캐시플로우나 아니면 순연금 같은 것들을 계속 토지를 찾고 기존의 건설 부분 영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전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예 내가 건설에서 나눈 캐시플로우 가지고 건설이랑 비슷한 거 근데 안정적으로 캐시가 창출되는 거 그게 리츠나 아니면 임대주택 관리업이나 아니면 다른 쪽 위탁관리 운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내가 AMC 역할을 할 거야 또는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가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거야 이렇게 가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업이라고 하죠. 다른 쪽에서는 창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예 생뚱맞은 분야로 넘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차전지. 동아기업이라는 이 바닥마루 만드는 업체가 2차전지 업체를 샀죠. 굉장히 크게. 그리고 성공을 하셨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예. 생뚱맞게 갑자기 뭐 엘리베이터 사업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제는 건설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개별 업체가 다 달라지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뭐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서 상위 10개 업체는 건설업 중에 메인 업체야 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불러왔는데 앞으로 2, 3년만 지나도 제 생각에 이럴 것 같아요. GS건설과 현대건설은 달러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예. 똑같이 주택이랑 해외에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가 3, 4년간 누적된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4, 5년 뒤에 회사는 완전히 바뀌어 있겠죠. 비즈니스 구조가. 그 시발점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텀에서 변하는 건설업체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설업체가 다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구르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근데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이미 1, 2년 전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업체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업체는 건설업종의 경기라고 부르지 않고요. 따로 부르겠죠. 뭔가 네이밍을. 그런 업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마치고요. 전체 건설 경기는 마무리 지어서 말씀드리면 시장의 확장은 없다. 개별 업체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업황의 변화가 나타날 거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